청와대 하명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법에 의해 설치된 공수처가 야당만을 표적 수사하는 야수처, 권력 비리를 덮어주는 정권 보위처가 될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예측이 역시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후 지난 10개월 동안 공수처의 행적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노골적으로 야당 대선 후보만을 표적 수사하는 윤석열 수사처로 아예 간판을 바꾸어 달고 정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자가 제1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 후보자를 네 번째 입건했습니다. 검찰의 판사 성향 문건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문건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농단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저지른 지시였음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에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서 황제 조사라는 국민 조롱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익제보 사건을 고발 사주로 둔갑시켜서 제1야당 국회의원 사무실 기습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검찰청 전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위법적인 절차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자에게는 유례없는 황제 의전을 하면서 야당 수사에는 위법과 편법 동원도 문제없다는 아주 저열한 인식이 공수처에게 뿌리 깊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제1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고 흠집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와 특권, 반칙, 이것이 바로 정의와 상식의 윤석열 후보자의 오늘을 잊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정권이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윤 후보를 공격하면 할수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거짓과 꼼수는 결코 정의와 상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 수사하는 사이에 경찰과 검찰은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호위병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유동규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결과를 마냥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뒷짐지고 앉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진상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수사의 ABC조차 지키지 않더니 도대체 수사를 하기는 하거나 있는 것인지조차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폰을 영장도 없이 임의 제출받아 당사자의 참여조차 없이 불법 포렌식을 했고 그 자료를 공수처에 넘겨줘서 공수처 하명 감찰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는 온갖 위법과 탈법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 규명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치검찰 정권의 충견이라고 하는 국민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검찰, 경찰과 공수처가 한 팀이 되어서 문재인 의계인 후보 이재명을 당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빤히 보입니다.
아마도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제1야당 후보를 악착같이 탈탈 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일은 3년여 전에 청와대와 정치경찰이 합작해서 울산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의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 민심을 거스리 하면 할수록 민심의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정권 수호, 야당 탄압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작금의 공수처와 검찰의 행태는 국민적 분노와 함께 특검 요구의 이 열망만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요소수 대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의 충격이 물류, 유통업계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을 위한 원료 재고가 이번 달 말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물류, 유통, 건설, 철강, 시멘트, 해운업계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가동 중단은 물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경찰, 소방, 구급차와 같은 공공서비스, 폐기물 수거차 등 생활 서비스마저 중단되어 그야말로 국가적 마비에 이르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소수 대란은 예측 불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입니다.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 심화로 인해 중국은 지난달 11일부터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명목으로 사실상 요소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수입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즉각 수입처 다변화 등과 같은 대응 조치를 기민하게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수급난의 징조를 무시했습니다. 평소 10리터에 1만 원 정도이던 요소수가 중고거래 시장에서 호가 15만 원, 20만 원에 육박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그제야 정부는 뒷북 대응,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주산 요소수 2만 7천 리터 수입,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 200톤 수입, 요소수에 대한 매점 매석 금지 등 대응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나 전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요소수 수입 물량이 1일 소모량 65만 리터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군의 요소수 비축 물량을 민간에 대여하는 방안마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무능, 무책임한 행태가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난부터 요소수 수급난까지 사후 약방문식 대응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발 충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핵심 산업 소재, 원자재 중심으로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전면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요소수 대란 관련해서 요소수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소수에 이어서 베이킹소다, 마그네슘, 실리콘 등 우리 생활과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원에 대한 대란 조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생활과 밀접한 마스크, 계란, 백신 등 대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는 산업자원 대란이라는 또 다른 불편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품목 12,586개 중에서
3,941개 품목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로 미국에 503개, 일본에 438개보다도 편중이 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 및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5%, 전자제품 경량화에 활용되는 네오디움 연구자석은 86%,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은 84%를 중국에 의존해서 원자재 대란은 요소수 말고도 다른 품목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금지 규제 때에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010년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에 따른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전 세계는 자원의 무기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우리는 또다시 이런 자원 대란에 직면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끊이지 않는 대란 때문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란민국이라는 자조적 단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고된 대란 앞에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들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되는 대란 앞에 국민께 사죄하고 일본의 수출 제한에 보였던 그 의지 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간사님.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는 독일, 캐나다, 일본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됐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3년째 불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국군 포로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개된 결의안 초안을 보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새로 이렇게 삽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공동 제안국에서 일부러 빠진 것입니다. 유엔의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193개 회원국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총회에서 채택된 문건에 6.25 전쟁 국군 포로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한국 내 일부 인권단체의 관심사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의미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1954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도 나라를 지키러 싸우다가 북한군이 포로가 되어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가 5만 명, 6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 국군 포로와 가족들이 북한 각지의 광산에 흩어져 대를 이어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같은 실상은 탈북자의 증언으로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국군 포로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들을 모두 전사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선 군인들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 고통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정부가 외면하면 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물론이고 국군 포로 송환 문제까지 손을 놓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경종을 울리고 그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5일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유엔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11월 중순까지는 한국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기회가 아직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특히 나라를 지키려다 포로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의 인권 문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그간의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결의안을 수용하고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반드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결 이만희 간사입니다.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이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역대급 확장 재정을 이어가면서 빚잔치로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올려놓은 문재인 정권. 돈은 다 내가 쓰고 뒤처리는 나 몰라라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17년부터 22년까지 국가 채무는 660조에서 1068조 내년까지 증가됩니다. 이에 따른 한 해 이자 비용만 23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 결산 기준으로 해서 2,50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쳐다도 보지 못할 부동산 가격과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만이 남아있고 국제기구인 IMF조차도 그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결위 종합질의를 통해서 총리와 경제부총리로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고 오늘 오전 발표된 KBS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국민의 70%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피해 업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재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청년층과 청년 세대와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위드 코로나 체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및 인력 확보, 백신 부작용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재미를 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증가의 축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라 국간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지금의 모습은 왜 민주당이 다시는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퓰리즘적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위한 예산 편성을 막고 서민과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